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잊혀진다는 말도 참 맞는 말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해요. 남편과 연애 결혼 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시집살이는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3대 독자인 남편과 결혼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렸지만 아직도 이렇게 마음속에 또렷이 남는 거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훨씬 좋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네가 좋다고 하니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찍소리도 말고 복종하며 살아라. 요즘 시대니 어쩌고 그런 말은 일치하지 말고. 나도 며느리 욕심 아주 많았는데 어느 정도 내려놓은 거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저도 귀한 딸이랍니다. 귀한 딸? 우리 아들의 비할 바가 되니?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고 학벌이고 다 소용없는 거야. 알겠어? 그냥 너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다. 송기한 집에 시집 왔으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돼. 그럼 네 알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러니 애부터 가지렴. 시어머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절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어린 나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냥 내가 맞춰가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혼 후 바로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철없는 시누이와 엄격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 이렇게 5식구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생각보다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했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제가 일하는 것을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았거든요. 일은 그만두고 이제 살림에 전념해. 애 낳아야 하지 않니? 요즘 아무리 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엄마가 애를 끼고 살아야 애가 정서적으로 결핍이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신혼생활 즐기는 거다 보다 다 필요 없다. 애나 준비해. 알겠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끼리 계획은 1년 정도 있다가 가질 계획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래, 엄마 말 듣자. 결혼도 했고 어차피 아이 낳으면 당분간 일은 못할 텐데 자기 이참에 그만두는 거 어때? 당신도 그렇게 원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마가 되고 싶은데 1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1년? 우리 아들 3대 독자야. 저번 주에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있니? 빨리 가져. 네가 언제까지 청춘일 줄 알아?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 엄마 팔에 손주 안겨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도 노력할 거니까. 그치, 자기야?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아이 계획은 1년 뒤에 가질 계획이었지만 시댁 눈살에 남편과 서서히 아이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였고 첫 1, 2년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 그냥 그러려니 마음을 놓고 있었죠. 시어머니 눈살에 눈치는 보였지만요.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하나 아이를 낳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자 어머님은 저를 더욱
미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부장적인 어머니셨지만 점점 저에게 감정을 대놓고 싫으며 미워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산부인과 진료기록지를 다 떼봤어야 했는데 어디서 저런 하자를 집에 들여서는 애도 하나 못 낳는 거니? 남들은 떡떡 잘만 낳는 게 애구만. 그러게. 아니, 이제 곧 결혼 준비하는 내가 언니보다 빨리 애 가지는 거 아니야? 신기하다, 언니.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임신이 안 될까? 내 친구들은 턱턱 잘만 생기던데. 엄만 복도 없다. 저렇게 손자 타령을 하더니 결국은 쉽게 못 이루겠네. 제 주변엔 3년만 해도 되고 4년만 해도 되는걸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뭐 때가 있겠죠. 어머니도 그만 말씀하세요. 뭐야? 내가 말 안 하게 생겼니? 나 너한테 기대도 없어. 그저 손자 하나 낳으라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그렇지. 그러게. 언니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엄청 난임이더구먼. 언니가 난임 아니에요? 좀 살펴봐요. 신우는 참 얄미웠어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신우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뜩이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저의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어머니와 비슷했죠. 처음엔 남편도 저의 편이 되어주었다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치는지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잦아졌었고요. 어느 하나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 가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텼어요. 아가씨랑 어머님 진짜 하루 종일 아이 타령만 해. 내가 이 집에서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알아? 아, 그러려니 해. 엄마가 너한테 뭘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노인네잖아. 얼마나 손주가 갖고 싶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라. 나도 지쳐. 오히려 엄마 눈치가 보인다니까 내가. 네가 좀 잘해봐. 남편이 하는 말들도 서운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 곧 생기겠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텼죠. 그런 저에게 신우이는 결혼 선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내 결혼 선물로 뭐 해줄 거예요? 나 냉장고 필요한데 언니랑 오빠가 냉장고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건 형제가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무리는 아니죠? 오빠한테 잘 얘기해서 냉장고 하나 해줘요. 그럼 냉장고는 언니가 사주면 됐고. 네? 냉장고요? 뭐 해드릴 수야 있죠. 그런데 금액이 일단 저도 좀 커서 오빠랑 상의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척척 그냥 먼저 사준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남들은 세탁기다, 식기세척기다 다 사준다는데 무슨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진짜 섭섭하네. 그래, 좀 사줘라. 얼마나 한다고? 얘가 결혼을 2번 하니? 3번 하니?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쩜 이리 인색해? 애도 못 낳으면 이런 거라도 잘하면 좀 좋아? 넌 좀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없다. 꼭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만들어. 모든 대화의 끝은 애도 못 낳아서였어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아무리 말대답을 해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 모든 건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다고 했어요. 하도 애에 대해서 집착을 받으니 저조차도 임신에 목을 매게 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는 시누이가 원하는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어요. 시누이는 선물을 받을 때만 딱 고마워하고 그 뒤로는 입을 씻더라고요. 인사를 받자고 선물해 준 건 아니었지만 역시는 역시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 나갔을 때 오히려 이제 좀 편해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과 함께 쌍으로 저에게 아픈 말을 스스럼 없이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나가 사니 그나마 그 꼴은 덜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오였죠.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신우는 뻔질나게 친정을 들락날락하며 어머니와 함께 제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죠. 스트레스였어요. 엄마, 나왔어. 일 그만두고 나니까 낮엔 심심하잖아. 집도 가깝고 해서 그냥 왔지. 엄마도 볼 겸. 언니, 나 밥 좀 줘요. 아, 네. 식사 안 하셨어요? 된장찌개 했는데 이거랑 쌈 채소랑 같이 드셔보세요. 아주 맛나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아,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어요? 아니, 언니가 장 좀 봐오던가. 제육볶음 좀 해줘요. 결혼하고 보니까 누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안 그래, 엄마? 밥 먹고 낮잠 좀 자다가 남편 퇴근할 때쯤 집에 가야지. 아유, 꿀이다, 꿀이야. 그래, 장거리 좀 사와서 애 밥 좀 해줘라. 못 본 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주. 일단 여기 아랫목에 뜨듯이 누워. 진짜 얄밉더라고요. 본인도 해먹기 싫으면서 저보고 매일 해달라고 하는 신우를 보니 본인도 며느리면서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장을 봐 신우 밥을 차리는데 신우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요. 부럽기도 하면서 축하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온전히 기쁨을 다해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슬펐죠. 엄마, 나 임신했어. 아니, 결혼하자마자 난 바로 생겼네. 시댁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새 피곤해. 어머, 진짜야? 아유, 웬일이니? 교도 다 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아유, 장하다 내 딸. 그나저나 쟤는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집에서 펑펑 놀면서 아유, 난 언제 우리 친손주 보려나? 심란하다 심란해. 얘,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어? 어머, 아가씨, 임신 축하드려요. 몸조심 하셔야겠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노력하면 뭐해? 몇 년째 안 생기는 거?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뭐 시술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임신이 안 돼? 안 그래도 다음 주쯤에 병원 한번 가보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아가씨, 너무 축하드려요. 어째요, 언니? 나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겠네. 그래도 뭐 파이팅 해봐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아직 젊으니까. 아가씨의 임신 소식에 축하를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아가씨가 임신했다고 하니 대본의 어머님은 저에게 역정부터 내셨습니다. 전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죠. 하필이면 제 나팔관 양쪽이
폐쇄되어 꼭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거든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늦더라도 자연 임신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난임의 이유가 저라는 사실에 남편에게 참 미안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 속상했어요. 환자분 나팔관 조영술 해봤는데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어요. 이런 경우 시험관 시술이 꼭 필요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확률은 있는 건가요? 그거 외엔 다른 부분은 괜찮은 거고요. 해야죠 뭐. 자기 괜찮아? 나야 뭐. 미안해. 나 때문이었어. 자연 임신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시험관 바로 시작할게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바로 가능해요. 일단 진단서를 좀 써드릴게요.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임신하는 데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요. 전 그날 즉시 바로 시험관 시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시술도 해야 하고 컨디션도 그렇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더라고요. 시술 얘기를 하니 어머님은 또다시 저를 원망하셨죠. 그날은 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임신이 다 나의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였다니 라는 죄책감 말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네가 문제야. 이 집에 시집와서 애만 잘 낳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해서 결국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데 가서 시술을 해야 해? 아유, 진짜 못 살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너 얘랑 갈라서라. 좋은 여자 많으니까.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뭐 요샌 시험관도 1차 만에 성공 많이 한다고 하니까 노력해 봐야죠. 그렇게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면목이 없는 건 맞는데요. 어머님 자식이 이런 경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리 남이라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정말 섭섭해요. 갈라서라고 하시면 지금 갈라설게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지금 일단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자기가 역정내는 거 봐라.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정말 속상해 진짜. 그날 참으로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시험관을 진짜 해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었죠. 하지만 슬픔도 잠시 시험관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이 참 몸을 혹사시키는 거더라고요. 전 시험관 시술 준비를 해가면서 집안일도 병행하였죠. 어머님은 그 어떤 것도 도와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술은 너 때문에 하는 거니 네가 다 감수해야 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절 아프게 하셨죠. 남들은 시험관 시술하면서 뭐 공장 3교대도 한대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하나 바라지도 마라. 네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아휴, 친손주 안아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외형부터 마음에 안 든 이유가 있었다니까. 어머님한테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스트레스나 주지 마세요. 시술에 가장 영향이 많이 가는 게 스트레스라니까. 뭐야? 아주 대놓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이게 네 본색이지? 또박또박 말대답은
기똥차게 잘해 아주. 제가 시험관 실수를 한다고 하자 신우도 와서 속을 긁더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시간은 흘렀고 남들은 1차만 해도 성공한다는 시험관 시술이 저는 여러 차례를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이나 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싶은 거죠. 이번에도 안 됐네요. 일단 배아 모아놓은 것은 냉동해놨으니까 컨디션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임신 한번 바라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저 임신이 되긴 할까요? 힘내세요. 17번 만에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환자분.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천천히 오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받지 못하는 위로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술모 취급을 하셨고 전 자존감이 점점 하락했어요. 결혼 후 8년이 다 돼가도록 시험관은 번번이 실패, 경력은 단절.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아픈 나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시험관에서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습니다. 너무 실패만 해봐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시험관에서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었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자기야, 나 임신이래. 이제 6주 됐어. 다음 주에 심장 소리 들으러 오라는데 드디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자기가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이제 자기도 고생 끝이야. 알겠지? 남편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임신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도 드디어 임신이라는 소식에 많이도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자 오히려 어머님은 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받게 끼고 살더니 이제는 아이를 가졌다며 저에게 분가를 권하더라고요. 정말 임신이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과 더불어 신우이도 둘째를 가지게 되었죠. 내 둘째랑 언니네 첫째랑 동갑이겠네. 웬일이야? 그래도 어쨌든 엄마 소원 이뤘으니 기쁘겠어. 축하해, 언니. 그럼 언니가 나중에 내 둘째랑 언니네 첫째 같이 봐줘도 되겠다. 난 안 그래도 첫째랑 터울이 나서 첫째 쫓아다니기도 바쁘거든요. 신우의 헛소리에 또 한 번 욱할 뻔했지만 가볍게 무시했어요. 본인의 둘째를 봐달라고 하다니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손주를 가지는 게 제일 소원인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고 나니 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좋은 일만 있으려나 보다. 우리 친손주에 우리 딸 둘째까지 아주 손주복이 터졌어. 진작 이랬어야지. 그리고 집 근처 아파트 하나 얻어놨으니까 너희끼리 따로 나가 살렴. 아무래도 임신한 몸으로 이것저것 하기는 불편할 테지. 엄마, 진짜예요? 고마워요, 정말. 안 그래도 저희 청약 붙고 있었는데 진짜 뱃속 아기가 복덩이네. 집도 장만해주고. 감사해요, 어머니. 손주 안겨서 꼭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기뻐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님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이제 아이만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내자는 마음으로 10달 태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어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저는 똘망똘망한 사내아이를 품에 얻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사내아이였죠. 공교롭게도 제 아이 낳던 날 시누이도 같이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사실 섭섭했어요. 제 첫아이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에게 먼저 간다는 것이, 하지만 저 역시도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조리원 퇴소까지 마친 뒤 집에 오게 되었죠. 그렇게 노래 부르던 아이가 집에 왔는데도 어머님은 처음에 좋아하셨던 과는 반대로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서운하게 해드렸나 싶었죠. 어머님, 왜 집에 안 놀러 오세요? 아이 보러 오세요. 얼마나 예쁜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손주잖아요. 아유, 애가 거기서 거기지 뭐. 어쨌든 수고했다. 둘째도 낳아야지. 혼자는 외로워서 안 돼. 알겠니? 몸 좀 회복되면 다시 시험관인지 뭔지 그것부터 진행해라. 1살이라도 어릴 때 둘째 낳아야지. 애는 자고로 형제가 있어야 해. 알겠니? 아, 어머니, 둘째 계획은 아직 없어요. 일단 지금 첫째한테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몸도 회복도 안 됐고요. 뭐야? 또박또박 말 안 듣지? 결국에 그러다가 시기 놓쳐서 8년까지 끌어온 거 아니야. 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웃으면서 지내요. 네? 저도 지친답니다. 네가 지치면 어쩔 건데? 난 네가 싫어. 그냥 싫다 아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란 말이야. 내 말 잘 들으라고. 어머님은 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둘째를 종용하시더라고요. 진짜 속상했어요.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놈의 손주. 아이를 낳아드렸더니 둘째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이젠 제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둘째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 있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시누였지만 아이가 동갑이다 보니 어머님네보단 저희 집에 자주 왔었거든요. 그날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보낸 선물이 있었죠. 밖을 나가보니 외제 유모차였어요. 제가 알아보다가 포기한 300만 원짜리 유모차였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안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유모차를 게시하기도 전에 시누이는 어머님께 온 걸 바로 보자마자 휙 낚아채더라고요. 원래도 무례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바로 낚아채더라고요. 전 제 선물을 보지도 못한 채 시누이에게 빼앗겼죠. 어머,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야? 뭐야, 엄만? 나 이런 것도 안 사주고. 새언니, 이거 내가 먼저 게시해봐도 되죠? 제가 답변도 하기 전에 조카를 데리고 신우가 유모차를 낚아채 휙 나가더라고요. 순간 이건 뭐지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모차에 조카를 태운 시누이는 얼마 가지 않아 비명을 질렀고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신우이가 신나게 밀고 가다 유모차가 분해되는 바람에 아이가 그대로 튕겨져 나간 것이었죠. 유모차의 결함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더라고요. 누가 중간에 유모차를 분해하려고 그 접촉 면적을 잘라놓은 티가 났거든요. 어머, 어떻게, 아가씨, 괜찮아요? 아니, 이서 어떡해요? 이서 괜찮은 거예요? 빨리 병원 가봐야죠, 네? 어머, 이서야, 우리 이서. 언니, 빨리 119 좀 불러줘요, 얼른. 우리 이서 괜찮겠죠? 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단 빨리 이서 챙기고 같이 병원에 가봐요. 많이 안 다쳤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마음 단단히 먹고요. 조카를 데리고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찢어진 곳을 꿰맸습니다. 신우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 저 역시도 어쩔 줄 몰랐죠.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메가톤급 충격 반전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기는 네가 태웠어야지. 왜 우리 딸이 그 유모차를 개시한 거야, 어? 이참에 애 좀 다치게 해서 너 내쫓으려 했더니 우리 딸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 내가 너한테 유모차 보냈지. 우리 딸한테 보냈어? 하여튼 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요? 지금 저희 아기를 다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이코세요? 아, 기막혀. 아니, 왜 우리 애를... 왜긴 왜야. 누가 죽이기라도 한다냐? 좀 다치게 하고 어미 자격도 없는 것 소박맞게 하려고 했더니 아유 짜증나 정말. 그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어머님 상종 못할 인간이네요. 당신 용서 안 해 절대로. 참 사이코 같은 여편네.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아서요. 그리고 곧이어 달려온 남편도 이 광경을 보고 말았고요. 남편이 놀라 저를 뜯어 말렸고 전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냈어요. 그리고 아예 인연을 끝낼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남편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란 걸 눈치챘는지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본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였죠. 이 미친 사이코 같은 여편네. 날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노래 부르던 손자까지 안겨줬는데 날 내쫓으려고 이런 쇼를 해? 당신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이 사악한 여편네야.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당하기만 하니까 날 물러봤지? 두고 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쫓으려고 했다니요? 그럼 집까지 왜 해준 거예요? 네? 이혼해, 당장. 저거랑 어차피 둘째도 못 낳는데 하루라도 빨리 애 떼어놓고 새장가 가야지, 안 그래? 집은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해준 거야. 어차피 애만 낳으면 쫓아내려고 했어. 이번 시험관 안 되면 그냥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왕 가졌다고 하니 애 태어나서 쫓아내려고 했다. 왜? 전화에 쓸모도 없는 것인데 왜 붙들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끝내. 아, 엄마 제정신이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엄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나 용서 안 해 진짜. 엄마 다시는. 모든 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 같은 애가 저런 애랑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갈라서라고. 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어? 그렇게도 안 되던 시험관이 왜 이제 돼가지고 왜? 엄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사이코패스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계속 아이 타령하며 괴롭힌 이유가 있었죠. 신우도 본인 엄마가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 못했는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본인 자식이 다쳤으니 시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가 미우면 그냥 이혼시키면 되지. 어떻게? 애를 다치게 하냐고. 아니, 얼마 안 다쳤잖아. 다 계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네가 그걸 가로채길? 아유, 속상해 정말. 됐고, 당신도 똑똑히 들었지? 나 이제 이 집이랑 끝이야. 당신이 선택해. 나랑 내 아이 선택할 건지, 저 사이코 같은 여자 선택할 건지. 뭐라고?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아들 연을 끊겠다는 게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준이니까, 알겠어? 절대 용서 안 할 줄 알아.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끝이야. 전 그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저와 아이를 택해 주었고, 전 이번 일을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살인 미수로요. 까딱하면 우리 아들이 유모차에 튕겨나가 크게 사고를 당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억지라고 주장했지만 소송은 진행되었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살인 미수가 됩니까? 그냥 조금 제가 부주의해서 유모차를 그렇게 만든 건데, 안 그래요? 웃기지 마. 당신이 일부러 아이를 다치게 할 속셈이었잖아. 그러다 죽었으면 그건 살인이야. 알겠어? 나 하나 내쫓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당신 정신병원 들어가야 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증인도 있어요. 저희 아가씨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증인이 있다고 하니 증인 신청 받겠습니다. 다행히 아가씨는 본인 아이가 걸린 문제라서 그런지 증언을 해주었어요. 증언을 해주면서도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엄마다 보니 본인도 본인 엄마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시어머니는 살인 미수까진 아니었지만 과실치사상 죄가 적용되어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선처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이코같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지를 말지. 아이 타령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다치게 한 뒤 부주의했다고 뒤집어 씌워 날 내쫓으려 했다니 정말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용서도 되지 않았고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갱년기도 오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합의 좀 해줘라. 단원서 좀 넣어줘. 내가 이 나이에 죄수복 입어야 되겠니? 내가 진짜 반성했어.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거기 안에 가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3대 독자 내 남편 다신 볼 생각 마. 당신 손자도. 이젠 영원히 당신 혼자니까 어디 거기 차가운 바닥에서 썩어봐. 그리고 밖에 나오면 철저히 혼자인 삶을 살아봐.
이 정신 나간 이상자야. 뭐야?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네가 우리 아들이랑 모든 걸 다 뺏어갔어. 너만 없었으면 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할 수 있었다고. 진짜 제정신 아니네. 진작 왜 몰랐을까? 이런 병자인지. 진작 캐치를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반성 많이 하세요. 전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모든 관계를 끊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연락을 끊었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집마저도 찝찝해서 따로 나와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조그만 전세로 시작을 했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루에도 오락가락 여러 번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때 같이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아직도 생각해보면 오싹하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아가씨에게 간간히 듣기론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남편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끔찍이도 아끼던 모녀 사이도 이미 파탄이 나서 그냥 시누이는 간간히 생사만 확인하러 들른다고 해요. 저 역시도 시누이가 혹시라도 말을 전할까봐 최대한 만남을 자제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아찔하네요. 소중하고 귀하게 얻은 아들 다칠 뻔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너무 건강히 커주고 있고요. 저희 바람대로 말이에요. 아이가 크다 보니 일도 다시 시작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예요. 요즘만 같으면 참 행복한 일만 있겠다 싶은 나날들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우환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곧 온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 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지어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발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쥐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몬은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몬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 남편과 시몬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나?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몬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전 남편과 시모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부천에 살며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제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자식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모두 출가시키고 가정들을 꾸리며 각자 인생을 살고 있죠.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여생을 지내고 있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업을 했던 터라
현재는 아들 둘이 사업을 이어받아 잘 꾸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형제지간의 재산 문제며 회사 지분으로 다툴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고맙게도 두 아들은 남편의 사업을 투명하게 꾸리며 남편이 있을 때보다 회사를 더 키워나가더군요. 덕분에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평탄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막내딸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귀염둥이로 자라줬고 항상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왔어요. 다 큰 성인이 되어도 오빠들 품과 아빠 품에서 오냐오냐 하며 예쁜 짓을 많이 했었죠. 막내딸이 결혼을 하려고 사윗감을 데려온 날 남편과 오빠들의 성화에 몇 번의 퇴짜를 맞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나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빠들이 여동생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주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 남자는 눈이 너무 째졌던데 인상이 날카롭잖아. 난 첫인상 보고 배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사람이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겉모습도 중요한 거야. 얼굴이 너무 잘나도 문제지만 너무 못나도 네가 감당하기 힘들 텐데. 오빠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아. 근데 이 사람은 미영이 너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봐. 분명 좋은 사람 있을 거야. 이 오빠들이 손발 다 걷어붙이고 미영이 시집 보냈는데 동참할 테니까. 맙소사, 진정 좀 해. 왜 이 난리야? 어디 가서 나 이러면 시집 못 가. 오빠들이 이렇게 쌍심지켜고 내 결혼에 열을 내는데 누가 나 좋다고 장가 오겠어? 진짜 오버하지 마.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힘주면서 기합 주면 누가 나랑 결혼해? 제발 그만 좀 해, 오빠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 형, 최근에 데려온 남자 봤어? 와, 난 그렇게 웃음 많은 남자는 처음 보잖아. 그래도 남자라 하면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도 좋다고 헤거리고 저것도 마냥 좋다고 하거리는데 우리 미영이가 너무 아깝더라고. 절대 줄 수 없지. 정말 오빠들 이러기야? 이러다 나 오빠들 등살에 결혼 못하면 책임질래? 남들 오빠들은 여동생 결혼에 전혀 관심 없대. 그런데 왜 오빠들은 시누이들처럼 이 난리냐고. 내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쪽팔려. 그만 좀들 해. 근데 미영아, 웬만하면 이 아빠는 우리 미영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오케이인데 큰 놈 작은 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맞선 잡아준 거 그거 한 번 더 봐봐. 우리 미영이는 모래도 예쁘고 귀여우니까 분명 좋은 짝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빠는 돈 많은 집안보다 사람 하나만 좋으면 돼. 아빠까지 정말 왜 이래? 나 이러다 너처나로 늙겠어. 다들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나도 큰 마음 없어서 별 이야기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제발 내일의 모두들 간섭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네. 나 시집 좀 가자. 우여곡절 끝에 막내딸은 맞선을 보게 되면서 지금의 박서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결혼할 당시 레지던트였고 현재는 병원 원장이 되었네요.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며느리들은 서로 어느 정도 집안들이 재력을 갖추었고 양쪽 집안들 다 넉넉한 생활 형편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란 티가 났었죠. 하지만 박서방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안이 뭐 그리 대수냐며 한쪽이라도 잘 살아서
도와주면 되는 마음이었고, 박서방이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와서 그것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 어른과 사부인을 보니 인성도 바르시고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으셔서 그게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죠. 막내딸까지 보내고 나니 인생의 숙제를 다 한 듯했고 남은 여생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지내야 했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큰 상실감이 생기면서 그 와중에 의외의 일로 막내 사이가 서운함을 저희에게 터뜨렸네요. 막내딸은 꽤 오랜 시간 그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떠난 49제 날이었는데 앞으로 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제 말이 끝나고 나서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막내 사이의 충격적인 말에 황당해하며 어이가 없어 했네요. 그동안 회사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엄마는 이제야 실감이 나는구나.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이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그리고 첫째랑 둘째는 그동안 아빠 밑에서 회사 경영하는 것도 배우고 기술도 많이 익혔으니 본격적으로 회사의 모든 일들을 너희들에게 맡길까 하는데 어떠니?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절대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은 용납 못한다고요. 그리고 아빠 역시 회사 경영 방침이 투명한 재정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데 절대로 회사 일로 인해 엄마 걱정 끼쳐드릴 일 없게 할 테니까 저랑 둘째 믿어주세요. 둘째도 제 뜻 따라 잘 따라와 준다 했으니까 잘해서 보여드릴게요. 고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니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니? 나도 이렇게 기쁜데 말이야. 장모님,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사위는 아들 아닙니까? 항상 입버릇처럼 저도 이 집안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겪으니까 뭔가 이 가족에서 배제된 느낌이네요. 저 너무 서운합니다. 박서방, 취했어? 아까 점심으로 몇 잔 먹더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해? 서운하다고? 지금 회사 집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야말로 어이가 없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오빠, 이 사람 많이 취했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이런 꼴을 보이네.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그만하고 여기서 헤어지자. 엄마, 박서방 데리고 먼저 갈게. 저녁까지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해요. 아, 나도 봐. 나 그동안 장모님한테 엄청 서운한 거 많았단 말이야. 아들이라면서 매번 형님들하고 차별 두시고 나도 이 집 아들이면 아버님 회사에 당당하게 권리 내세울 수 있잖아. 안 그럽니까? 의사 사위는 아들도 아닌가요? 박서방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3잔을 먹은 터라 아주 인사불성이 되었더군요. 그 덕분에 그동안 박서방이 저희 집안에 불만이 많았던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박서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니 서운하고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에 쌓아놓고 살면 막내딸 미영이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도 됐었죠. 그래서 박서방과 막내딸을 저녁 먹으러 집에 오라면서 불렀고 주말 밤에 박서방에게 귀가 솔깃한 말을 했더니 박서방과 막내딸은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네요. 엄마, 그냥 외식하면 될 건데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했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박서방 좋아하는 것만 했네. 천천히 쉬면서 해봤어. 박서방이 내가 만든 잡채 좋아하잖아. 박서방 안 깨. 많이 배고플 텐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저 얼굴 못 들게 이렇게 음식 차리신 거예요? 제가 무슨 염치로 장모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겠어요. 아버님 49제 때 그런 행패를 부렸는데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믿기는 내가 우리 사위한테 그런 마음 들게 해서 미안하지. 나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날 자네 이야기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동안 내가 두 아들만 생각하고 정작 우리 사이는 나 몰라라 했더라고. 얼마나 많이 나한테 서운했겠어?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가시방석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혼내세요. 그럼 다시는 입에 술 한 잔 대지 않겠습니다. 엄마, 그날 술 깨고 박서방 진짜 엄마랑 오빠들한테 미안해했어. 이 사람이 요즘 병원 일로 스트레스가 많나 봐. 수술도 많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방심하고 술 몇 잔 마셨는데 속에 있는 말이 헛나온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남들한테 의사 사위에 있다고 자랑만 했지. 우리 사위 대접을 너무 안 해준 것 같아서. 이번에 상동 쪽에 병원 원장 자리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자네가 한번 해볼 테야? 그럼 내가 손 좀 써보고. 아직 공석이던데. 자네만 마음에 있으면 내가 차려줄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네? 병원 원장 자리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자리를 맡아요? 아닙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모르고 제가 입이 방정이네요. 그날은 그냥 잊어주세요, 장모님. 아니야.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자네도 이제 따로 병원을 맡아서 해봐야지. 나이도 찰 만큼 찼고 자네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라면 얼마나 좋아? 우리 형편이 그것도 못해주는 형편도 아니고 내일 태학병원 가서 일 그만두고 슬슬 준비해두게. 자네가 싫어도 내가 병원장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당신 이제 소원 풀었다. 세상에 병원 원장이라니. 기뻐하는 막내딸을 보자 왜 진작 이렇게 해주지 못했는지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해줄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사위한테 너무 무심했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병원 원장을 맡아 열심히 병원을 꾸려나가면서 병원이 좋은 평도 많이 나서 잘 되는 찰나였죠. 몇 년을 잘 운영해 오는 듯 보여서 저도 안심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박서방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웬일인가? 미영이랑 별일 없지?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전화도 다 해주고 점심이야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입맛 없으셔도 조금씩이라도 꼭 삼시세끼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장모님, 이번에 병원에 이것저것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기계들도 들여놓은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참에 장모님 가까운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VVIP들만 할 수 있는 고가의 건강검진을 해드릴 테니 시간 나시면 병원 한번 들려주세요. 예약만 미리 잡아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검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니까 건강은 저한테 맡기세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친구들까지?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냥 나만 받겠네. 이번에 병원에 리모델링 하면서 돈도 많이 썼다면서. 내가 친구들 데려가서 우리 사이 병원 망하게 할 일 있나? 마음만 받겠네. 고마워. 아이고, 장모님.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럴 때 병원장 사이 자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장모님 덕분인데 저도 효도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안에 날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친구분들에게 마음껏 저 자랑하세요. 사위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제가 장모님 기 살려드려야죠. 그럼 장모님 이만 들어가세요. 사위의 말에 덜컥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체면을 세워줄 줄도 알고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사위에게 병원장 자리 주겠다고 덜컥 말했지만 솔직히 자식들 모르게 무리해서 그 병원장 자리에 앉혔는데 그게 이제야 빛을 발하는 듯 보였네요. 일주일 후 사위병원에 친구들과 함께 VVIP 대접을 받으며 건강검진을 했고 모든 검진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며 VVIP실로 들어오더군요. 젊은 간호원이 웃으며 저에게 컨디션을 묻자 아주 좋다며 답했는데 간호원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고 병원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당장은 움직이시면 안 되시고요. 어지럼증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원장님 뵙고 퇴원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장님, 장모님 되신다고 들어서요.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보여줘봐요. 세상에, 지금 이 사람 우리 사이 맞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가만 보니 그쪽 같은데. 당신이 우리 사이랑 그러고 그런 사이라고? 지금 이거 우리 사이 맞는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영상도 조작하고 그런다던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사이 당장 불러와봐. 당장!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면 내가 아가씨 절대 용서 못해.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는 사진을 합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병원장님 불러드려요? 그럼 병원 사람들이 저와 원장님 사이를 다 알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제가 어르신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5억 주시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사모님께 이 핸드폰 들고 갈까 하다가 병원장님 장모님이 병원에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5억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병원도 어르신께서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일이 더 커지길 바라지 않는데 지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희 둘이 해결하면 어떨까요? 아가씨가 아주 탕돌하네. 지금 내 사이하고 이렇게 사진 찍힌 게 자랑이라고 내 앞에서 이러는 거야? 이런 짓을 하는 걸 아가씨 부모님들도 알아? 어쩜 얼굴 하나 편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탕돌할 수가 있지? 우선 이 핸드폰 다른 사람도 알아? 우리 딸이 알게 되면 내가 아가씨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저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5억만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조용히 병원도 그만두고 사모님과 병원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이 핸드폰 그대로 어르신께 드릴 겁니다. 5억이면
저도 남는 장사라 약속은 꼭 지켜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간호원은 사위한테 일부러 접근한 듯 보였고, 애초에 제가 아닌 제 딸에게 핸드폰 영상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병원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대상자를 저로 바꾼 것 같더군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머리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들더군요. 도저히 박서방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딸과 몇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 딸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길 바랬고 상처받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다음날 간호원과 병원이 아닌 카페에서 만나게 되면서 5억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을 카페로 나오라고 했네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카페로 나온 박서방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병원장까지 앉혀놨는데 제 딸에게 상처 줄 일을 한 박서방을 보자 테이블에 있는 물컵을 들어 박서방의 면상에 뿌렸네요. 놀란 박서방은 왜 이러는지 물었는데 간호원의 핸드폰을 박서방에게 던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더군요. 병원 원장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런 나한테 이런 모욕을 안겨주는 겐가? 자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사람이야? 말로만 아들한다고 하고서는 내가 자네한테 서운하게 한 게 많은 줄만 알아서 내 딴에는 자네에게 최선을 다했네. 없는 집안이라서 자네를 무시한 적도 없었고 그저 성실하게 우리 딸한테 잘하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자네를 믿고 맡겼는데 감히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 이 사실을 우리 딸이 알았어 봐. 내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네. 내가 이 영상들을 보고 뭐라 생각하겠나? 방금 이 아가씨가 나한테 5억을 달라면서 이 핸드폰하고 바꿨네. 어떻게 만나도 아주 제대로 못된 여자를 만나서는 이 상황을 만들어? 우리 미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네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장모님, 정말 오해입니다. 물론 잠깐 실수로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원을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순전히 나쁜 의도로 저에게 일부러 접근했던 거였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동안 저에게도 몇 번 핸드폰으로 돈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제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장모님에게 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겠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앞으로 용서 비는 마음으로 미영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당했다고요. 얼마나 사람이 모질면 그런 아가씨한테 이런 꼴을 당해? 이건 자네랑 나만 아는 비밀일세. 다른 가족들이 절대 알게 돼서는 안 돼. 이번 한 번은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주겠네. 그렇다고 이게 용서하는 건 아닌 건 알지? 자네가 앞으로 하는 것 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 못하네. 이렇게 이 사건이 덮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련스럽게 박서방을 믿은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딸이 받을 충격만 생각했고 딸은 이 충격을 받지 않길 바란 마음이 커서 제 선에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가족 모임 자리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우연히 박서방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고 그 통화의 상대방이 저에게 5억을 가져간 간호원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세탁실에서 몰래 통화를 하는 박서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이를 악물며 박서방과 간호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통화하지 말자고 그랬지. 1억 줬으면 됐잖아. 우리 이야기는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나랑 했던 계약은 위반이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 말 못 알아들어? 내 계획에 협조하면 1억 받고 사라진다고 한 건 너야.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을 더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도 이번에 병원 운영하는 거랑 대출비 때문에 이미 장모님한테 받은 돈 다 썼단 말이야. 당신한테 줄 돈이 내가 어딨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안 그럼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나 지금 가족 모임 때문에 바쁘니까 더 이상 이 일로 연락하지 마. 가만히 전화가 끝나는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황들을 되짚어 봐야 했어요. 분명 간호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꾸민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박서방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계획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고 박서방은 상당한 대출빚이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딸에게 요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더니 딸은 천진난만하게 별일 없다며 답하더군요. 미영아, 요즘 박서방 병원은 잘 됐니? 별 문제 없는 거야? 워낙 다들 어렵다고만 하니 박서방 병원도 걱정이다. 엄마는 걱정도 참 많다. 최근에 박서방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다며. 병원 잘 돌아가는 거 보고도 그래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저 엄마만 건강하세요. 알겠죠? 엄마야말로 별일 없지? 안색이 너무 안 좋네?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하고 해결해 가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 모임을 해산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네요. 가족들은 제 말에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제 모습을 보자 두 아들은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을 테고 제가 너무나 완강한 표정으로 모두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분위기가 안 좋음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다들 이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첫째랑 둘째만 남도록 해. 내가 기니 회사 일로 할 말이 있으니까 다들 돌아가. 엄마,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납품건으로 그러신 거면 그 일은 잘 해결됐는데. 내가 너희들만 이렇게 집에 남게 한 이유는 막내 때문에 그런 거야. 회사는 이미 너희들이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어서 엄마는 회사로 힘든 부분은 없어. 단지 최근에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서 이렇게 너희들만 남게 한 거다. 두 아들만 남기게 한 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줬던 박서방에게 더 이상의 선처를 용납할 수는 없었던 터라 이 일을 두 아들들과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녹음한 부분들을 틀어주면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며 당장 박서방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네요. 두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듯 놀라워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박서방의 제안으로 건강검진을 한 걸 너희도 알 거야. 얼마나 뿌듯했니? 그런데 회복실에서 쉬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구나. 그러면서
이 핸드폰의 값으로 5억을 불렀단다. 한번 봐봐. 아주 과간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간호사한테 5억을 줬어. 근데 방금 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는데 이 일이 간호사 혼자 하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글쎄 박서방이 이 일을 주도했던 거야. 이 녹음된 목소리도 들어봐라.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해결 못하겠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애초에 너희들에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어머니, 간호사가 그런 일을 말했을 때 저희한테 오셨어야죠. 왜 혼자 이 일을 해결하시려 한 거예요? 5억까지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당장 박서방 불러서 이혼시켜요. 미영이가 상처받는 게 걱정된다고 박서방 일을 묵인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엄연히 우리 가족에 대한 도전장이라고요. 감히 우리 미영이를 건들다니. 내가 분명 결혼 당일날 우리 미영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박서방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형, 진정하고 우선 박서방이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그리고 당장 변호사 부르는 게 좋겠어요. 미영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엄마. 앞으로 이 일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엄마는 손 떼세요. 감히 여자랑 짜고 우리 집 돈을 날로 먹을 생각을 하다니. 박서방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니들 너무 흥분한 거 아니니? 우선 둘째 말대로 빚이 얼마나 있고 변호사한테 녹음된 거 보여주면서 상의 좀 해봐야겠다. 우리 미영이 불쌍해서 어쩐다니. 내가 정말 잠이 안 온다. 당장이라도 박서방이랑 떨어뜨려 놓아야 해. 그래도 우리 두 아들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 이 엄마는 속이 한결 후련하구나. 너희들만 믿으마. 첫째와 둘째가 미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미영이 역시 충격이 상당했지만 오빠들의 완강한 모습과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니 의지가 많이 됐는지 큰일 없이 이 일을 잘 이겨내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는 듯 보였지만 아마 박서방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박서방을 회사 공터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녁 식사하신다고 하셔놓고 여기로 오라 하셔서 놀랐습니다. 일찍 왔네 자네. 우리한테 할 말 없는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앞으로 올 처지가 못 될 텐데 말이야. 이제부터 하나씩 잘못한 것들을 우리들 앞에서 말해야 할 거야. 오늘이 아니면 영영 자네는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 자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착한 박서방 맞나?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편하게 된 거야? 처음에 어머니 말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우리가 아는 자네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신 녹음된 목소리 듣고 자네가 정말 여자랑 짜고 이 일을 벌인 게 맞더라고. 우리가 자네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했나?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거야? 자네를 믿었는데. 형, 이런 놈한테 감정을 호소해서 뭐해? 이제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미영이랑 당장 이혼하고 병원장도 내려놔야 될 거야. 미영이도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 이런 짓을 벌인 남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래서 집안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거라니까. 우리 가족이 느끼는 이 배신감을 자네는 알아?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은 왜 받은 거야?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에 머리가 돌았나 봐요. 미영이를 두고 이러면 안 됐는데, 저에게 잘해주신 처갓집을 두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제가 너무 싫으네요. 사람들이 모두들 저에게 병원장님 하면서 높여주고 주변에서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들이랑 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잘못돼서 제가 선배들 빚까지 다 떠안게 됐어요. 그럼 안 됐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형님들께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점점 팔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나오면서 박서방은 그렇게 선배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까지 불더군요. 그래서 큰 돈이 필요했던 박서방이 보강 가는 간호원의 마음을 사서 이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 손에서 해결할 것까지 계획했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자 충격에 밥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하루하루 버텨냈네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고 남편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두 아들은 박서방에게 병원 원장을 사퇴하라며 압력을 가하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순순히 병원장을 내려놓더군요. 하지만 아들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박서방의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를 팔아 5억을 만들어 저에게 가져와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자 아들들은 박서방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며 제가 준 5억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박서방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두 형님들한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걸 체념한 채 자신의 남은 재산을 저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일로 박서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는 모르겠네요. 딸은 결국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이혼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딸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다친 딸은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서 박서방은 망연자실한 채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의 의사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장까지 했던 이력이 있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의사 선후배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돌면서 박서방은 의사로서의 직위와 신뢰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아무도 찾지 않는 의사가 돼버렸다고 해요. 이력이 화려해도 본성과 과거가 결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더군요.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박서방이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딸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으며 큰 상처를 받고도 미영이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찾게 되었네요.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며 가방 디자이너가 되었죠. 아직은 작은 브랜드이지만 언젠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참 미련하게 딸의 부부 생활이 끝이 나면 딸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오히려 이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더군요. 나이만 들었지 부모로서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은 저를 발견하면서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과 의욕만 앞선 제 자신에게 반성이 됐습니다. 딸이 상처받을 걸 걱정해서 돌을 막아주고 옮겨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만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깊이 알게 되었죠. 이제 남은 여생은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돌을 피하는 법이나 돌을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드는 생각은 좋은 부모란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제 건강을 챙기며 오래도록 자식들 옆에 있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